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밤이었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호출했을 때까지는요. 나는 손을 떨며 주사기를 들었다. 9년간 북한 최고위층의 건강을 책임지며 보아온 끔찍한 일들 중에서도 이날 밤의 기억은 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더 강한 약을 넣어. 약효가 빨리 오게. 김정은의 광기 어린 눈빛과 비명이 귓가에 맴돈다. 그의 앞에 쓰러진 기쁨조 여성은 이미 맥박이 위험할 정도로 느려지고 있었다. 의사로서 난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더 이상 이 지옥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평양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 엘리트 의사로 선발되었을 때 나는 그것이 영광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기쁨조로 불리는 여성들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내 삶은 악몽으로 변했다. 내가 3년 전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그 충격적인 진실. 9년간 김정은의 곁에서 목격한 기괴하고 추악한 현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제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밝히려 한다. 저는 평양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9년간 북한 최고위층의 건강을 책임졌던 의사입니다. 특히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소위 기쁨조로 불리는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전담했던 책임의사였습니다. 3년 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고,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립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때로는 갑자기 땀이 흘러내리며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물론 대부분의 고위층조차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양의대 재학 시절 저는 늘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고 교수님들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되겠다는 순수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제가 특별히 선발되어 최고 위층 담당 의료진이 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처음에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시설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의사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실체를 알게 되면서 제가 지켜야 할 의료인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기쁨조 담당 의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매일 밤 잠들기가 두려웠습니다. 언제 호출될지 모르는 긴장감, 그리고 자행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방관해야 하는 무력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의료윤리는 이곳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기괴한 행동과 비정상적인 의료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과 충동적인 행동은 측근들 사이에서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는 영광이 아닌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북한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인지,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밝히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발이 아닌 한 인간이 겪은 양심의 저항이자 생존을 건 투쟁의 기록입니다. 부디 이 증언이 북한의 변화를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양의대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순수했던 시기였습니다.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당성과 성분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했고, 저는 3대에 걸쳐 당에 충성했던 집안 배경 덕분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양중앙병원의 외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 배경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의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환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을 키워왔습니다. 평양의대 재학 중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의학 서적은 물론 당 이론과 수령님 교시도 철저히 학습했죠. 시험에서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교수님들은 저를 북한 의학계의 미래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3학년 때였습니다. 실습 과정에서 우연히 고위층 자제의 응급수술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보여준 침착성과 의료기술이 상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가 최고 위층 담당 의사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대 시절부터 이미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기본적인 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운데 특권층을 위한 의료시설에는 최신 외국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은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료 윤리가 북한에서는 철저히 계급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었죠. 졸업을 앞두고 저는 평양의대 수석 졸업생으로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주민이 평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수석 졸업생 자격으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맹세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제 양심과 의술을 당과 수령에게 완전히 바쳐야 한다는 서약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서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수석 졸업 이후 저는 평양중앙병원에서 2년간 수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여러 고위층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면서 신임을 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산산조각날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기쁨조 담당 의사로 발탁되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검은 차에 태워졌고 눈을 가린 채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평양 중심부의 극비시설이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간 건물에서 저는 6시간 동안 신문과도 같은 면접을 받았습니다. 가족관계부터 시작해 개인의 취향, 성격, 심지어는 사소한 일상의 습관까지 모든 것을 캐물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가 평양의대 수석 졸업생이라는 것,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입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제게 당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걸고 절대 비밀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쁨조 담당 의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위층을 위한 특별 의료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대기 상태여야 했고 언제든 호출되면 즉시 출동해야 했습니다. 첫 임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호출되어 도착한 곳은 호화로운 연회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쁨조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여성들이 고위 간부들의 향락을 위해 동원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들에게 각종 약물을 투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흥분제를, 때로는 진정제를 주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 교육도 받았습니다. 최고 위층의 성향과 취향, 그들이 자주 요구하는 의료 처치, 절대 발설에서는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대처 요령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발적 충성서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령님과 당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맹세를 해야 했고 주기적으로 충성도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의심스러운 행동만으로도 저와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저는 이 시스템의 실체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쁨조는 단순한 향락 집단이 아닌 김정은 정권의 통치 수단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약점을 잡아두고 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조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철저한 위계 질서와 보안 체계,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의료진은 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건강 체크를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기쁨조 소속 여성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나 피부 질환 여부를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격리 조치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총 5명이었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달랐습니다. 저는 주로 긴급 상황과 특별 요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호출되어 위험한 상황을 처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목격한 것들은 지금도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쁨조 조직은 놀랍도록 치밀했습니다. 연령대별, 외모별, 특기별로 분류되어 있었고 각각의 그룹마다 전담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멤버의 발굴부터 교육, 관리, 그리고 퇴출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예쁜 여학생들을 발굴하여 공훈 배우가 되게 해주겠다. 예술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속여 데려왔습니다. 순수한 꿈을 가진 어린 소녀들이 이곳에 와서 겪어야 하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의료진으로서 우리는 이들의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제를 투여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각종 약물 투여였습니다. 피로 회복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호르몬제, 심지어는 불법 약물까지. 이런 약물들이 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의료진 회의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각자 담당하는 인원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특이사항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처리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이렇게 무책임해야 한다는 것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김정은과의 첫 대면은 제가 기쁨조 담당 의사가 된 지 3개월 후였습니다. 깊은 밤 급한 호출을 받고 도착한 곳은 평양교회의 한 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김정은의 실체를 목격했고 그의 기괴한 성격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심한 편두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를 진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불신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진찰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위협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급격한 감정 변화였습니다. 한순간 고통을 호소하며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다가도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측근들은 그가 화를 낼 때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저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각종 질환이 있었고 특히 정신적인 불안정성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김정은의 건강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진료할 때마다 그의 특이한 성격과 행동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갑자기 불려가 몇 시간 동안 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들어줘야 했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치료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처방한 약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그날따라 옆에 있던 측근의 중재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모든 진료 기록은 즉시 파기되어야 했고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가족까지 처벌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수시로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곁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그의 심기를 건드려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의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저버려야 한다는 죄책감이 저를 옥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닌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사투였습니다. 김정은의 기괴한 의료 요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정상적이었던 것은 그의 수면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약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면제로 시작했지만 곧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강한 약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약물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험성을 경고하면 내가 감히 나한테 의견을 내놓아 라며 폭력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요구는 통증 관리였습니다. 김정은은 사소한 통증도 참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깊은 밤중에 갑자기 호출되어 단순한 근육통 때문에 몇 시간씩 마사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진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 모든 약물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테스트하게 했습니다. 가장 비윤리적이었던 것은 기쁨조 멤버들에 대한 의료 처치였습니다. 김정은은 그들에게 각종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고 때로는 위험한 실험도 강요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이런 행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식습관 역시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요구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화가 안 된다며 의료진을 질책하는 일이 빈번했죠. 이런 생활 패턴은 그의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지만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분노 조절 장애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극도로 화를 내며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때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시 진정제를 투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약효가 과하면 그의 분노를 살 수 있었고 약하면 또 다른 폭력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외모에도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위험한 다이어트 약을 요구했고 피부 관리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약물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진을 탓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제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매일 밤 호출될까 두려워 잠들지 못했고 진료 중에는 그의 기분을 살피느라 진짜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고 살아남기 위해 그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 최상부에서 벌어지는 실상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물론 대다수의 고위층조차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사치와 향락의 수준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특별 연회는 그야말로 도덕적 금기가 사라진 현장이었습니다. 최고급 술과 음식이 끊임없이 제공되었고 외국에서 밀반 입된 마약류가 공공연히 사용되었습니다. 의료진인 우리는 이러한 환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비해 항상 대기해야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권력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주체사상과 혁명정신을 외치다가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마치 신처럼 군림하며 어떠한 도덕적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한 고위 간부가
과다 투약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너희 가족들은 모두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권력층의 자녀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특권의식에 물들어 인간의 생명조차 장난처럼 여겼습니다. 의료진을 마치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리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부패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도 만연했습니다. 최고급 의료 장비와 약품은 모두 권력자들을 위해 독점되었고 일반 주민들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매일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실상이 철저히 은폐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외부에는 검소하고 도덕적인 지도자상이 선전되지만 실제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이중성을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들 사이의 암투도 목격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은 종종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 양심을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지만 저는 그저 침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이 권력의 속성이겠지라고 자위하며 넘어갔지만 점점 더 양심의 가책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의사로서의 기본 윤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쁨조 소속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표정, 권력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 그리고 제가 투여해야 했던 수많은 불법 약물들. 이런 생각들은 제 정신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동료 의사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저처럼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더 높은 지위와 특권을 얻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제 동료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한 기쁨조 멤버의 사인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심각한 경고를 받았고 가족들에 대한 은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저는 체제의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 권력자들의 쾌락과 건강만이 중요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철저히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투여한 약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고 때로는 김정은의 광기 어린 눈빛이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수면제의 도움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런 현실을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도청될 수 있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 외국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려진 의사들의 모습,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타락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시스템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은 2020년 늦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특별 연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제가 더 이상 이 체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김정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약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그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그는 극도의 폭력성을 보였고 주변의 기쁨조 멤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혹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제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과도한 약물 투여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죠. 하지만 김정은은 그저 웃으며 시체는 깨끗이 처리하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이 계속되었고 오히려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불면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죽어간 그 여성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날의 악몽이 매일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제가 저지른 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고위 간부의 비공식 진료차 신의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탈북 브로커와 접촉하게 되었고 극비리에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일 24시간 감시받는 상황에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약 6개월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신의주에서의 또 다른 진료 일정이 잡혔을 때 저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자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탈북 과정은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였습니다. 신의주에서의 진료를 마치고 저는 미리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저를 감시하던 보위부 요원들을 따돌리기 위해 위장질환을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 장소는 시장 뒤편의 한 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소 입던 옷을 모두 버리고 일반 주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있었고 국경 경비가 평소보다 더욱 삼엄했습니다. 브로커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고 했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모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저를 덮쳤고 여러 번 익사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멀리서 경비병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고 수색용 조명이 우리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치는 동안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다녔습니다. 브로커는 제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소리쳤고 저는 오직 앞만 보고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야 했고 우리는 쉬지 않고 내륙으로 달렸습니다. 이동 중에도 끊임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수시로 바꿔가며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화물차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사이컬라지컬한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3일간의 긴박한 도주 끝에 마침내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저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자유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이제야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늘은 같은 하늘인데 숨쉬는 공기마저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시작되었고 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응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트라우마였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되살아났고 때로는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전문의였던 제가 이번에는 환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의료 지식과 경험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인정받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거의 인정되지 않았고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좌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 기쁨조의 실체, 권력층의 부패상 등. 이 정보들이 공개되면서 북한은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제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은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북한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져야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탈북 의료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 실태를 알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 의료 지원 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건강 상담도 맡고 있는데 그들의 트라우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북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그 여성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증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위험이 따르지만 이것이 제가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실상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변화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북한에 남겨진 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진료했을 당시 그의 건강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과도한 비만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각종 성인병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정신 건강 상태입니다. 극도의 편집증과 분노 조절 장애를 보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다량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약물 의존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때로는 환각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수면 장애였습니다.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강력한 수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일반인 용량의 5배가 넘는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식습관도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특히 서양식 고칼로리 음식을 선호했고 과도한 음주 습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과 고혈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는 건강한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각종 영상과 사진을 조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웠던 것은 그의 갑작스러운 기절 증세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면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측근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발작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조언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격분하며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적하는 의료진들을 반동분자로 몰아처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의 건강 상태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언제든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정기적인 검진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북한 내부에서는 철저히 기밀로 취급됩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을 암시하는 어떠한 언급도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곧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북한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기쁨조의 실체는 단순한 향락 집단이 아닌 철저히 조직화된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9년간 목격한 실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립니다. 기쁨조는 크게 3개의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최상위 그룹은 김정은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들이었고 중간 그룹은 고위 간부들을 위한 그룹, 마지막으로 하위 그룹은 외국 귀빈이나 협상 대상자들을 위한 그룹이었습니다. 선발 과정은 매우 잔인했습니다. 전국의 중학교에서 예쁜 여학생들을 물색하여 공은 배우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데려왔습니다. 신체 검사는 매우 엄격했고 가족의 성분까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한번 선발되면 가족과의 연락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각종 무용과 노래는 기본이었고 외국어와 예절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혹한 체벌이 가해졌고 때로는 시범이라는 명목으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의료진으로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수면제, 진정제는 물론이고 각성제와 호르몬제까지. 이러한 약물들이 그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임신했을 경우의 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강제 낙태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영구적인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쁨조 멤버들의 수명은 매우 짧았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약물 남용 그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20대 후반이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들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되었고 서로 간의 대화도 감시받았습니다. 도망치려는 시도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졌고 대부분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통일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료 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탈북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입니다. 오랜 세뇌와 통제, 그리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이들의 트라우마는 매우 심각합니다. 저 역시 같은 경험을 했기에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쁨조와 관련된 증언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프레셔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저를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변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가끔은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기쁨조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증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개입입니다. 단순한 비난이나 제재를 넘어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권 유린의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외부 정보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이미 많은 주민들이 체제의 실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내부로부터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다음 세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그때 저는 당당히 평양으로 돌아가 진정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증언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한 고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쁨조에서 신음하고 있는 어린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알릴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주목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실체도 더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위태롭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한반도 전체의 안보 문제와 직결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탈북을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를 찾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와 용기,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미 많은 선배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을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며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자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에게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더 많은 증언을 하고 더 많은 진실을 알리려 합니다. 비록 위험이 따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증언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인 북한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제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이 제가 해야 할 일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유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쁨조 문제 역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향락의 도구가 아닌 인간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 짓밟히고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 국제사회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에서의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증언을 마칩니다. 긴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증언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와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보충 설명과 자료 요청 안내. 본 증언은 여러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삭제됨 보안상의 이유로.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의료 시스템의 실제 운영 현황. 고위층 의료 서비스의 구체적 실태. 기쁨조 조직의 상세 구조와 운영 방식.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관한 의학적 분석. 탈북 과정에서의 구체적 경로와 방법. 북한 내 의약품 공급 실태. 권력층의 사치와 향락 실태. 다만 증언자의 신변 보호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언은 향후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며 더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출간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증언이 널리 알려져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